베트남 수출의 17.5%, 직접 고용 10만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3만 명, 가족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삶이 단 하나의 기업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말했습니다.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이 나라를 떠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갑이다. 하지만 그날 공장 안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언론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응우옌 민투안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이퐁 인근 산업단지에서 협력업체 연합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지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논과 먼지뿐인 시골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여름엔 먼지가 하늘을 덮었어요. 2015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하노이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죠.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니 협력업체 대표로 참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늘 있었거든요. 정부가 땅을 파고 도로를 깔고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저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땐 중국 기업이 온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죠. 아내가 말렸습니다. 또 시간 낭비하려고? 아이들 학비도 빠듯한 때였어요. 하노이 공장도 경영이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부 담당자의 눈빛이 달랐어요. 이번엔 진짜 뭔가 다르다는 확신이 있어 보였죠. 2016년 초 한국의 한 대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투자 규모가 15억 달러라고 했어요.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드넓은 논밭에 말뚝이 박혀 있었어요. 측량 작업이 한창이었죠. 한국인 기술자 서너 명이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인사했어요. 김 과장이라고 했죠.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눈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3년 안에 이곳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가 말했죠. 공사가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느렸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배수로를 만들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논밭이었던 곳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루가 다르게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장을 지나다니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새벽 5시면 중장비 소리가 들렸어요. 밤 10시까지 작업이 계속됐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먹고 자며 공사를 진두지휘했어요. 2017년 가을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초대받아 그곳에 갔죠.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축구장 20개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죠. 유리와 금속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제가 평생 본 건물 중 가장 컸어요.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생산 라인, 최첨단 장비들, 넓은 휴게실. 직원 식당엔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베트남 공장에서 에어컨 있는 식당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베트남 총리도 왔고 한국 대사도 왔어요. 지역 주민들도 수백 명이 모였죠. 개소식이 끝나고 공장 투어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저게 정말 우리 동네에 생긴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채용 공고가 나붙기 시작했죠. 첫 채용에 5천 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지원자가 2만 명이 넘게 몰렸어요.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웃 마을에도 하노이에서도 남쪽 호치민에서도요. 기숙사가 부족해서 인근 민가에 방을 얻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6개월 만에 이 지역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공장 주변으로 식당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쌀국수 가게, 반미 가게, 커피숍, 슈퍼마켓이 생겼고 오토바이 가게가 생겼고 휴대폰 판매점이 생겼어요. 저녁이면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텅 빈 시골길이었는데요. 저희 협력업체들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재, 부품, 운송 서비스. 일거리가 쏟아졌죠. 제 공장도 직원을 3배로 늘려야 했어요. 하노이 공장을 정리하고 아예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 월급날 저는 공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직원들이 정문에서 나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월급 봉투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전화를 하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진짜로 받았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계속 올랐어요. 처음엔 월 180달러였는데 2년 만에 250달러가 됐죠. 또 2년 뒤엔 320달러였습니다. 베트남 평균 임금이 200달러 정도였으니까 훨씬 높았어요. 숙련공은 더 받았습니다. 반장급은 400달러, 과장급은 600달러까지도 받았죠. 대졸 신입도 300달러부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샀어요. 거리에 새 오토바이가 넘쳐났죠. 혼더, 야마하, 심지어 베이스퍼까지. 주말이면 광장이 오토바이로 가득 찼습니다. 스마트폰도 다들 샀어요. 예전엔 노키어 피처폰 쓰던 사람들이 샘성 아이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카페에선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SNS 올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옷도 달라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퇴근 후 쇼핑몰에 가서 브랜드 옷을 샀어요. 어디더스, 나이키, UNIQ로. 주말이면 쇼핑백 든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15층짜리 건물 6동이었죠. 단지 이름이 선라이즈 가던이었어요. 분양 공고가 나온 게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그날 오후 5시에 완판됐습니다. 대부분 공장 직원들이 샀어요. 20대 중반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였죠.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냈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아들도 그중 하나였어요. 26살 반장이었는데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죠. 아빠, 저 이제 집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로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엔 더 큰 단지가 생겼고 그 다음 해엔 또 생겼어요. 골던파크, 다이먼드 타워, 그린밸리. 이름만 들어도 번영이 느껴지는 아파트들이었죠. 땅값이 5년 새 10배가 올랐습니다. 2015년에 제곱미터당 50만 동이던 땅이 2020년엔 500만 동이 됐어요. 논밭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갑자기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한 농부는 땅을 팔아서 하노이에 빌딩을 샀어요. 또 다른 농부는 아들을 미국 유학 보냈죠. 30년 농사 지어도 못 벌 돈을 땅 한 필지 팔아서 단번에 손에 쥔 겁니다. 도시 기반 시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가 돈이 생기니까 투자를 시작한 거죠. 도로가 포장됐습니다. 비 오면 진흙탕 되던 비포장 도로가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어요. 4차선 대로가 뚫렸고 가로등이 설치됐고 인도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들어섰어요. 전엔 경찰이 수동으로 교통 정리하던 교차로에 최신식 신호등이 달렸죠. 횡단보도도 생기고 버스 정류장도 생겼습니다. 버스 노선이 새로 생겼어요. 시내버스 5개 노선이 개통됐고 공장 출퇴근용 셔틀버스도 20대나 됐습니다. 에어컨 달린 신형 버스였죠. 병원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3층짜리 종합병원이었어요. MRI, CT 장비도 들어왔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됐죠. 전엔 큰 병 걸리면 하노이까지 가야 했는데 이젠 동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학교도 2개나 증축됐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하던 게 이젠 정상 수업으로 바뀌었죠.
컴퓨터실도 생기고 도서관도 새로 지어졌어요. 2020년쯤 저는 협력업체 연합회 회의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3월 정기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엔 협력업체 대표 4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안건은 납품단가 조정이었어요. 한 업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 단가도 올려야 합니다. 다른 대표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어요. 이젠 우리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테이블을 탁 쳤죠.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합시다. 집단으로 요구하면 저들도 들어줄 겁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있고. 한 대표가 제 말을 끊었어요. 투안 씨, 너무 소극적이십니다. 우리 없이 저 공장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죠. 맞아요. 저들도 우리가 필요해요. 협력업체 바꾸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그동안 생산 차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반입니까? 저들이 우릴 필요로 하는 거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한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투안 씨,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이젠 우리 시대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기 지역 정부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금 관련 협상에서 더 강경해졌죠. 담당 공무원이 말투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지역도 발전했습니다. 적정한 세금을 내셔야죠. 환경 규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엔 대충 넘어가던 서류 검사가 까다로워졌어요. 배수 처리, 폐기물 관리, 소음 측정. 하나하나 다 점검했죠. 행정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전엔 일주일이면 나오던 허가가 한 달 걸리기 시작했어요. 담당자 얼굴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죠. 어느 날 저녁 한 공무원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술자리에서였습니다. 투안 씨, 이 기업은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건물, 장비, 인프라.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은 2020년 11월에 이 공장 증설을 발표했거든요. 투자액이 5억 달러였어요. 기존 공장 옆에 똑같은 크기의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계획이었죠. 착공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공장장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베트남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번영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2021년 초 저는 우연히 지역 경제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협력업체 연합회 책임자로서 정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나눠줬죠. 산업단지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천천히 읽어봤어요. 처음엔 대충 넘겼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수출액의 78%가 한 기업에서 나왔어요. 작년 수출액 32억 달러 중 25억 달러가 그 공장에서 나온 거였죠. 고용의 6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고용만 2만 5천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만 2천 명. 이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지역 세수입의 54%가 그 기업과 협력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합쳐서요.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분석한 표도 있었어요. 공장 반경 5km 이내가 평균 892% 상승, 510km가 412%, 10km 밖은 78%.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협력업체 120개 업체 목록을 펼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 기업과만 거래하는 곳이 97개였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매출 18억 동 중 15억 동이 그 기업 주문이었죠. 의존도 83%. 숫자를 보면 볼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 기업의 심장 박동 위에 서 있었어요. 그 심장이 뛰면 도시가 살고 멈추면 도시가 죽는 구조였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뒤 연합회 회의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의존적입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한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투안 씨, 걱정 너무 하시네요. 그 기업이 어딜 간다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5년 동안 투자만 얼만데요. 이 공장까지 짓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누군가 말했죠. 우리 노동력 없이 생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필수적이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테이블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중반부터 그 기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6월쯤이었을 거예요. 신규 채용 공고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엔 분기마다 수백 명씩 뽑았어요. 생산직 500명 모집, 기능직 300명 모집.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젠 달랐어요. 생산직 50명, 숙련공 30명. 딱 필요한 만큼만 뽑았습니다. 협력업체 주문 패턴도 달라졌어요. 전엔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계약했습니다. 내년까지 매월 이만큼 공급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도 안심하고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직원을 뽑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이 짧아졌어요. 3개월 심지어 한 달 단위. 물량도 예전처럼 여유롭게 주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문했죠. 어느 협력업체 대표가 제게 말했어요. 투안 씨, 요즘 주문이 빡빡해요. 재고 여유를 안 주더라고요. 저도 느꼈습니다. 저희 공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엔 다음 달 2만 개 납품 이랬는데 이젠 이번 주 5천 개, 다음 주 보고 결정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동산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또 2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됐고 역시 완판됐죠. 임금도 계속 올랐어요. 공장이 연봉 협상에서 평균 8%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했죠. 주말이면 쇼핑몰이 붐볐고 식당엔 줄이 늘어섰고 카페는 만석이었어요. 숫자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2021년 9월 지역정부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9월 15일이었어요. 하이퐁시청 대회의실에 공무원, 기업 대표,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였죠. 저도 연합회 책임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조정합니다. 원래 조건은 이랬어요. 15년간 50% 감면. 2017년 개소한 공장이니까 2032년까지 혜택을 받는 거였죠. 새 정책은 이랬습니다. 10년으로 줄입니다. 감면율도 30%로 낮춥니다. 이미 계약된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부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었죠. 이제 우리도 적정한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선 공무원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주변 국가 세율과 비교해도 우리가 여전히 경쟁력 있습니다. 저는 그 기업 측 인사를 봤어요. 2명이 와 있었습니다. 공장장과 재무 담당 이사였죠. 그들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공무원이 말했죠. 물론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협상 여지라니요. 이미 결정된 걸 협상으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업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재무 담당 이사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항의 안 하시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정부 정책이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어요. 너무 수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15년 계약을 10년으로 줄이고 감면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추면 세금이 몇 배나 늘어나는 건데요. 수억 달러 차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항의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그날 저녁 연합회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협력업체 대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 대표가 흥분해서 말했죠. 맞죠? 정부가 강하게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정부가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도 납품단가 인상 요구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맞아요. 어차피 저들은 여길 못 떠나요. 투자금이 얼만데요.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며칠 뒤 그 기업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짧은 보도 자료였어요.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존중합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단 2문장. 항의도 없었고 협상 요구도 없었고 조건 제시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죠. 협력업체들은 환호했습니다. 봐요, 결국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저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납품 단가 올려달라고 요구합시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 기업을 5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매달 미팅하고 분기마다 보고받고 현장도 자주 방문했죠.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알았어요. 꼼꼼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하고 계획했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했죠. 그리고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노이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한국 기업들과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물어볼 게 있어. 그래, 뭔데? 한국 기업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 저는 세금 정책 변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항의하지. 협상하고 압박하고 조건 바꾸려고 노력해. 한국 기업들 그런 거 절대 안 넘어가거든. 만약 안 하면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2가지야. 뭔데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뭔데요? 조용히 다른 계획을 짜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24시간 생산 라인이었죠. 거대한 건물이 빛을 발하며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날짜, 내용, 조건 변경. 증거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쓸 증거를요. 2022년 4월 2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였어요. 베트남 북부는 원래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2022년은 유독 심했습니다. 4월 중순 정부가 발표했어요. 계획 정전을 시행합니다. 산업단지는 주 3회 각 4시간씩 전력을 차단합니다. 협력업체들은 난리가 났죠. 생산 라인이 멈추면 납품을 못해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업체 대표가 제게 전화했어요. 투안 씨, 이거 큰일이에요. 우리 냉장 창고인데 전기 끊기면 제품 다 버려야 해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사출 금형은 한 번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데 6시간 걸려요. 하루 생산량 절반이 날아가요.
그런데 그 기업의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생산 시스템이었거든요. 한 번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시간 정전이면 하루 생산량의 30%가 날아가는 거였죠. 연합회 대표들이 모여 항해 서한을 작성했어요. 정부에 보낼 거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계획 정전을 철회하십시오. 저는 그 기업 담당자에게 물었죠. 같이 서명하실 건가요? 회사 이름으로 항의하시면 효과가 클 텐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손실이 제일 큰데요. 발전기를 돌리면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발전기요? 그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첫 번째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갑자기 전기가 끊겼어요. 협력업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 공장도 그날 오후 3시에 전기가 끊겼죠.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직원들을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신호등도 꺼지고 가로등도 꺼지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죠. 그런데 그 기업 공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공장 근처를 지나갔어요. 거대한 발전기 트럭 5대가 공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생산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산업용 대형 발전기를 하루 8시간 돌리면 디젤 연료가 약 500리터 들어요. 리터당 2만 동이니까 하루 1천만 동. 한 달이면 3억 동입니다. 전기료의 3배는 들 거예요. 아니, 어쩌면 4배. 왜 항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부한테 항의하면 되잖아요. 계획 정전 철회하시오. 안 그러면 공장 닫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의 영향력이면 정부도 움직였을 거예요. 실제로 지역 GDP의 절반 이상이 저 공장에서 나오는데 공장 닫는다고 하면 누가 버티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기업 물류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죠. 그의 이름은 레 반타인이었어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연수도 받았다고 했죠. 요즘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죠. 발전기 돌리느라 예산이 다 날아가요. 그럼 정부한테 항의하지 그래요? 회사가 나서면 정부도 듣잖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본사 지시예요. 어떤 불만도 공식적으로 표출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록 남기지 말래요. 대신. 그가 말을 멈췄어요. 대신 뭔데요? 모든 상황을 문서화하래요. 날짜, 시간, 손실액, 원인.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하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시대로 하는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항의는 감정이에요. 우리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기록은 증거입니다. 이날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손실이 이만큼입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이 되자 정전은 더 심해졌어요.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죠. 협력업체 절반이 납품을 못했어요. 계약 위반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업은 여전히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5대를.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생산은 멈추지 않았어요. 10월 초 저는 공장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줄지어 있었죠.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물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실어 나르는 거예요? 장비요. 무슨 장비요? 생산 장비. 금형, 검사기계 이런 거요. 어디로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랑 인도요. 왜요? 신규 공장 세운대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걸. 2023년 1월 23일 오전 10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기업 본사 보도자료 링크를 클릭했죠. 화면에 뜬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신규 생산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단계적 이전합니다. 본문은 더 짧았어요.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신규 물량을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장과 인도 첸나이 공장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합니다. 기존 생산 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됩니다. 단 두 문장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미친 듯이 울렸죠. 협력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투안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담이죠? 설마 진짜는 아니죠? 투안 씨,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80여 명이 모였죠. 회의실이 꽉 찼어요. 한 대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 95%가 저 기업이에요. 이거 끝나면 우린 망해요. 직원 200명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죠.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또 누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해요. 막아야 합니다. 이건 지역 경제를 죽이는 거예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누군 울고 누군 소리치고 누군 멍하니 앉아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계약서를 확인했으니까요. 신규 물량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었습니다. 기존 계약 물량은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다. 신규 물량 배정은 회사 재량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건 협력업체였어요. 2월 들어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새 30% 감소. 두 달 뒤엔 50%.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3월 말 제 친구가 운영하던 포장재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직원 120명을 거리로 내보냈어요. 친구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죠. 투안, 나 끝났어. 은행 빚만 30억 동이야. 4월엔 부품업체 3곳이 무너졌습니다. 5월엔 물류회사 2곳이 파산했어요. 6월엔 5곳이 더 문을 닫았죠. 저희 공장도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나눠주던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직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발요. 저 아직 은행 대출 갚아야 해요. 제발 자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었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10%, 15%. 그러다 3월 들어 폭락했어요. 한 달 만에 20%, 두 달 만에 40%. 공장 노동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 못 갚아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겼죠. 제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2020년에 4억 동 주고 산 아파트를 2023년 여름엔 1억 5천만 동에도 못 팔았습니다. 결국 은행에 넘어갔죠. 세 번째는 도시 전체였어요. 식당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한 달에 10곳씩 사라졌어요. 슈퍼마켓도 옷가게도 오토바이 판매점도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었죠. 임대 팻말이 붙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건물은 6개월 동안 세입자를 못 구했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줄었어요.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한 초등학교는 학급이 15개에서 8개로 줄었죠. 6월 어느 날 저는 공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온 엄마들도 있었죠. 남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장들이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경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했구나. 힘을 가진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갑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정중하게 품위 있게 일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제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2023년 7월 5일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연합회 긴급 대책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기업 측에서 연락이 왔죠. 참석하고 싶다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공장장과 인사 담당 임원 그리고 구매 담당 임원 3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원망스러운 눈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애원해야 할지. 공장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신규 물량 이전은 본사 결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생산은 계속 유지됩니다. 고용도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한 대표가 소리쳤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신규 물량이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기존 물량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울먹였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또 누군가 책상을 쳤어요.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래요?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인사 담당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 명도 강제로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희망퇴직만 받습니다. 퇴직금도 법정 기준보다 50% 더 드리겠습니다. 5년 근무자는 7.5개월치를 드리는 거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기업들과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담당 임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협력업체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계약은 2025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 동에서 최대 3억 동까지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죠. 계약 위반도 아니었고 의무도 없었어요. 당장 문 닫고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한 대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었죠. 하나 둘씩.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공장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근면함, 성실함, 그리고 따뜻함을요. 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희는 여러분을 동료로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로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건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날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한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정부가 계약을 어겼으니 우리도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당장 문 닫을 수 있었죠. 그런데 책임을 택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어요. 2024년 지금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2025년까지는 운영한다고 했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120개 중 40개가 살아남았어요. 저희 공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았고 사업을 축소했고 간신히 버티고 있죠. 그 기업이 준 전환 지원금으로 새 장비를 샀어요. 다른 고객사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 돈이 없었으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도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한때 15만 명이었던 게 지금은 5만 명입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입주율이 30%도 안 돼요. 밤에 보면 불 켜진 집이 드문드문합니다. 상점들도 반은 문을 닫았죠. 쇼핑몰에 가면 빈 점포가 더 많아요. 주말인데도 한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고요. 존경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국 친구를 만났어요. 하노이에서 올라온 거였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투안, 그 기업 욕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내 도시를 망쳐놨잖아. 그들이 망친 게 아니야. 우리가 착각한 거지. 무슨 소리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장 건물이 보였죠. 예전보다 작아 보였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힘이 있는데도 휘두르지 않는 선택. 복수 대신 책임을 택한 결정. 그게 진짜 강함이더라고. 친구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들은 그냥 떠난 거잖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1년 세금을 바꿨을 때 그들은 항의할 수 있었어. 압박할 수 있었지. 공장 닫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었고. 2022년 전기를 끊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당장 생산 중단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어. 2023년 떠날 때도 당장 문 닫고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거든. 친구가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조용히 기록했고, 조용히 준비했고, 조용히 책임졌지. 힘이 있는데도 안 휘둘렀어. 복수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 품위를 지켰어. 어젯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10살짜리 딸아이가 물었거든요. 아빠, 한국 회사는 나쁜 회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배울 게 많은 회사야. 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단다.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힘을 보여주는 강함과 힘을 숨기는 강함. 어떤 게 더 강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사람. 복수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택하는 사람. 이기고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딸이 물었죠. 그게 한국 회사예요? 응. 그게 아빠가 배운 한국이야. 2025년이면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발표대로라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할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존경으로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요. 그들은 이곳에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만 명의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떠날 때도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 기업에게서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진짜 품격은 이길 때가 아니라 떠날 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와 사람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숫자들 17.5%, 23만 명, 30조 원. 그건 경제 뉴스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도시는 무너질 뻔했고 한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강함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 계약보다 오래 남는 것. 그건 결국 신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